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박찬순 작가님의 잃어버린 황혼입니다. 박찬순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하면 194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시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하셨다고 해요.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가리봉 양꼬치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을 하시고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외에 천여 편의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번역가로 일하실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네 번째 소설집인 검은 모나리자까지 내시고 장편 소설로 지난 2025년 낱잎의 베이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박찬순 작가님의 소설은 제가 처음 낭독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설은 여러분에게 닥쳐올 황혼, 아니 어쩌면 이미 와버린 황혼을 바라보는 글입니다. 공감이 정말 많이 되실 거라 여겨져요. 저도 곧 맞이할 황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은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잃어버린 황혼, 박찬순 단편소설. 휴대폰에서 실종이라는 말이 들려온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몇 달 전까지도 내가 상담을 맡았던 남이사의 아들 전화였다. 네? 아버님이요? 네, 벌써 열흘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나가셨다는데. 안락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실버하우스 파라의 거주자였던 남경표 이사. 그는 이제까지 임상심리사로서 내가 맡았던 수십 명의 내담자들 중에서 좀 까다롭긴 했지만 가장 생동감 있는 인물이었다. 종래의 수동적인 피상담자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내담자. 그러나 내 감정과는 달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를 위한 변론이 준비되고 있었다. 제 책임은 아니죠. 저 이후로 벌써 3번이나 상담사가 바뀌었다면서요.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지내던 분이 제가 맡고 나서부터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않았나요? 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빌려 아들이 전한 계약 해지 이유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 식사도 못하고 늘어져 있던 양반이 말이다. 그 임상심리사가 맡은 뒤로는 정반대로 자신이 넘쳐나고 있어. 자기가 무슨 능력자라도 되는 양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낼까 걱정이야. 상담사가 은전한 너의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바람을 불어넣은 건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도리어 내게 포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담센터장인 김 교수는 처음 남이사를 내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학창시절엔 아주 유쾌했던 친구예요. 수십 년간의 해외 지사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는데 무슨 일인지 우울증이라네요. 아들이 부탁을 해서 지난번엔 젊은 심리상담사를 보내봤는데 한 달도 못 돼 손을 졸고 말았어요. 이번엔 임상심리 전문가인 송 선생이 좀 맡아줘야겠어요. 가벼운 심리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닌 듯해요. 자신이 떠날 때와는 크게 달라진 한국 사회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적응장애죠. 그래서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침묵을 지키던 전화 속 남 이사의 아들이 마침내 용건을 말했다. 아무래도 선생님부터 만나 뵙고 그간의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종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60대이고 건강하셔서요. 좀 더 찾아보려고요.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해도 가출로 처리돼서 수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약속 날짜를 잡고 전화를 끊은 다음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연구실 창문을 열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왔다. 문으로 세찬 겨울바람이 들이쳤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와닿자 남 이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상담 시간 중에도 그는 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두 팔을 벌리고 말하곤 했다. 아, 이 상쾌한 바람. 내가 저 속으로 달려가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남 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파라 탈출 직후에 걸려온 전화였다. 송 선생, 당신은 우울증으로 허우적대던 내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파라를 나와 이 신선한 해방감을 맛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당신과의 상담이 나의 파라 탈출을 지연시켜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한 아내의 포석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게는 신의 한 수였어요. 다음 상담자들은 나를 파라에 잡아둘 능력이 없었으니까. 부탁합니다, 송 선생. 가족들이 나를 찾고자 하는 시도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얹어서는 안 돼요. 나와 주고받은 대화, 같이 갔던 장소,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 그 어떤 정보도 줘서는 안 됩니다. 나를 6개월이나 더 파라에 묶여있도록 방조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신뢰는 지켜야 할 거요.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담자에게서 심리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면 나는 과연 거기에 부응한 것일까?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9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초, 남 이사가 입주해 있는 실버하우스 파라를 처음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다. 서울 시내 강북 강변에 자리 잡은 파라는 8층짜리 건물 A, B, C 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 세대가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주위는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옆에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 캠퍼스와 종합병원 그리고 K전자 본사 사옥이 들어서 있었다. 이런 조합이라면 파라의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듯했다. 이토록 이상적인 환경에 자리 잡은 실버타운에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차에서 내려 처음 파라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었다. A동 1층 안내실에서 신분 확인을 한 다음 5층으로 올라간 나는 접견실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랫소리가 나직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서였다. 그 소리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벽조 있는 실내 장식과는 어울리지 않게 다 허물어져 가는 폐허를 연상시켰다. 거기에 들릴 듯 말 듯한 가사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인파라.
파라는 파라다이스란 뜻일까? 미국 가수 에이미 리가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는 로스트 인 파라다이스가 떠올랐다. 천국에서 길을 잃다라는 뜻이었다. 음에는 어떤 가사를 넣으려고 하는 거지? 마치 풋내기 싱어송라이터가 어설프게 떠듬떠듬 가사와 음을 맞춰보고 있는 듯 했다. 나의 황. 그 다음 소절의 끝부분은 목이 메어 차마 내뱉지 못하고 안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 노랫소리가 멈췄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벨을 눌렀다. 벨소리가 나더니 중년을 갓 넘긴 듯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문을 열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머리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기 좋을 정도로 살짝 섞여 있고 체크무늬 남방 셔츠에 회색 상의를 걸친 모양이 얼핏 보기에도 신사의 풍모를 풍겼다. 어서 오세요, 송 선생님. 남경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들 남이사라고 부르죠. 내 인생의 마지막 직함이라서요. 자, 어서 앉으시죠. 소파로 다가가다 보니 맞은편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창을 등지고 출입문 쪽을 향해 소파에 앉았다. 남이사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둘러보니 오른쪽 벽에는 여러 층의 돛대를 몇 개나 달고 있는 거대한 범선 그림이 걸려 있었다. 흔히 재물운이나 보물선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왼쪽 벽에는 선반의 크리스털 화병과 세계 여러 나라의 종과 인형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화려한 장정이 돋보이는 두툼한 책들이 장식품으로 놓여 있었다. 남이사는 창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일부러 블라인드를 올렸어요. 햇빛도 내 친구니까. 불편하시면 내릴까요? 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창문도 조금 열어두시죠. 바람 친구도 좀 들어오게요. 5월이니까요. 바람 친구라는 내 말이 반가운지 남이사는 웃으면서 일어나 창문을 밖으로 밀어서 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임상심리사 송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장님하고는 대학 동기시라고요. 네, 맞아요. 김 교수 정말 의리 있는 친구예요. 내 귀국 한영에도 열어주었죠. 교수님 말씀이 이사님께선 80년대부터 종합상사에서 수출의 주역이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저 시대를 잘 만나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남이사는 생각보다 겸손한 인물인 듯 했다. 실은 접견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홀려 잠시 감상 좀 했어요. 어이구, 서툰 노랫소리에 귀가 고문당하신 거 아닙니까? 아유, 고문이라뇨. 멜로디에서 좀 쓸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저 아무 뜻 없이 그냥 한번 흥얼거려 본 겁니다. 김 교수가 하도 기타라도 치라고 성화를 대기에. 저는 말이죠. 여기서 하루하루 아주 즐겁고 보람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즐겁고 보람있게라는 대목에서 그는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 힘주어 말했다. 언뜻 의문이 들었다. 잘 지내고 있다면 구태여 아들이 상담을 부탁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라는. 내가 맡았던 6개월간의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파라의 5층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소는 양측의 합의하에 변경될 수도 있었다.
이제까지 그가 변경을 요청한 장소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때로는 상담자에게 어떤 통찰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상담 중에 나오는 그의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새겨들어야만 되었다. 즐겁게 지내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불편이라뇨. 파라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그것도 서울에서는 몇 안 되는 도시명 실버타운이죠. 불편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호텔급 식사와 잠자리에다 우아한 가구들이 비치된 아늑한 실내. 거기에 미술 반, 바둑 반, 댄스 반, 골프 반에 심지어 AI 공부반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또 몸이 좀 아프다 해도 걱정 없죠. 엘리베이터 타고 조르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대학병원과 바로 연결되니까요. 콧대 높은 이곳 직원들 말대로 진정 패러다이스죠. 패러다이스란 말을 할 때 그는 폐에 악센트를 두고 입을 크게 벌리고는 원어민처럼 혀를 굴려 나를 웃음짓게 만들었다. 네, 그렇군요. 사모님께서도 만족하고 계시겠죠? 파라는 그야말로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죠. 그 사람은 200%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등 모든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까요. 또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지하철역이니까 친구 만나기 좋아하는 아내한텐 최적의 입지죠. 게다가 바로 옆엔 대학과 대기업 사옥이 있어서 거리에 나가면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아내가 어지간히도 따지는 진짜 물 좋은 동네랍니다. 네, 정말 행운이세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입주 보증금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건 말이죠. 내가 평생 해외에서 송금해주는 돈을 아내가 현명하게 잘 운영한 덕분이죠. 자기 말로 미다스의 손이라나. 어머나, 사모님께서 그런 능력까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3남매인데 셋 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고 좋은 짝들을 만나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내무부 장관님의 공이죠. 아니, 이사님의 공도 크죠. 그렇게 되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국 땅에서 혼자 외로움을 감내하시면서 나는 그의 위신을 좀 세워주고 싶어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할 말이 쌓였다는 듯 말하기 바빴다. 그런데 압권인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자 아내가 집을 팔고는 파라와 덜컥 계약한 거예요. 무슨 남이장군 노후 행복 프로젝트라나요? 남이장군요? 네, 아내가 이씨거든요. 인생을 잘 살아낸 장수라는 뜻으로 애들이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고는 아내와 나를 파라에 배치한 겁니다. 지들은 장군 대우라고 하는데 글쎄요. 훈련소 신병자대 배치도 그렇게는 하죠. 물론 무작위도 있지만 특기나 적성, 훈련 성적 같은 것을 고려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내가 참 복이 많죠. 그런 연료에다 효자 효녀를 뒀으니. 그 말을 하고 나서 남이사는 천진스런 개구쟁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시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술술 얘기를 풀어놓았다. 아내는 서영아를 전공했는데 결혼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미술반에 들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더니 곧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때론 회원들과 어울려 저 남해로 제주도로 스케치 여행도 간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말보다는 몸짓이나 표정이 더 진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아드님께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아버지를 노후엔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 평판 좋은 파라를 선택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입주 몇 달 만에 아버님이 말수가 쑥 줄어들고 인고 부부였던 어머니와도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내 말에 남이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멍청한 녀석. 애비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면서 이 몸은 그저 요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우리 이하백님을 하루 한 번이라도 아련하면 감지덕지죠. 이런 것을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다. 전임자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사모님께서 바쁘시면 다른 분들과 어울려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같이 골프도 나가고 바둑도 두시고. 여기 주민들은 모두가 왕년에 내노라 하던 인물들이에요. 회장, 사장, 총장, 장관, 청장 아니면 회사의 CEO들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파라를 시니어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죠. 아마도 이사로 끝낸 내가 제일 꼬붕일걸요. 어차피 서로 급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노는 곳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죠. 여긴 쇼케이스라고요. 잘난 자들의 진열대. 나는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도 그동안 잘 지내오셨잖아요. 뭐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럴 정도는 아니시죠? 암요, 물론 있죠. 이처럼 호화로우면서도 품이 있는 삶을 선사해주는 파라에 감히 누가 불만을 품겠어요. 하지만 내 귀엔 정반대로 들렸다. 좀 더 깊은 속내를 알아내야만 되었다. 아까 여기선 쉽게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남이사는 어깨를 쭉 펴고 두 팔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눈을 감았다. 그의 행동이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몸짓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 그가 팔을 내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내가 스케치 여행을 가고 없을 때 며칠 다른 분들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 정말 대단해요. 매일같이 자신이 홀인원한 얘기에다 과거 직장에서의 무용담 아니면 여행 편력이나 여성 편력을 늘어놓더군요. 같은 얘기를 따분해하지 않고 반복하는 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호화로운 곳에서 비싼 밥 먹고는 과거로 돌아가 사는 분들이에요. 하긴 방구석에서 혼자 기타를 튕기거나 책 보다가 낮잠이나 스르르 빠져드는 이 좀생이보다는 물론 한 수 위죠. 아, 그런 거는 관두고 우리 송 선생 얘기나 합시다. 그래, 그 어렵다는 임상심리사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화살이 엉뚱하게 내게 와서 꽂혔다. 처음 만난 이에게 사생활을 털어놓긴 싫었지만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자기 속을 내보이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 저흰 캠퍼스 커플인데 빈손으로 덜컥 결혼을 하고 단칸 새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 애들이 태어나자 열심히 저축해서
방이 2개인 15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애들이나 잘 키우자 싶어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40살 생일을 앞두고 회사에 사표를 던진 거예요. 40이 넘으면 기가 꺾여 창업을 못한다면서요. 애들이 아직 초등생이었는데. 어이쿠, 저런. 어떤 업종이었죠? 도자기 스탠드 제조업이요. 흔히 무드등이라고 하죠. 그게 제작 단가는 높은데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수출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요. 계속 빚만 지게 됐죠. 번역료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사채며 은행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래,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10여 년간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만 하자 계속 술에 의지하더니 결국 몇 년 뒤에 간 경변으로. 남이사는 안타까워 차마 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는 듯 창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공연히 아픈 기억을 들쑤셔서 죄송합니다. 그 뒤에 대학원에 들어갔군요. 아니요,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나서 들어갔어요. 제2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잘하셨어요. 때론 결단이 필요합니다. 덕분에 박사도 되고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따셨잖아요. 그는 파라나 가족 얘기를 할 때 외에는 모든 말이 정상이었다. 반어법도 쓰지 않았다. 종합상사에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회사예요? 아, 7, 80년대에 잘 나가던 대기업 무역회사예요. 얼마나 영업이 잘 됐는지 가전제품, 신발, 의류, 가발, 화장품, 라면 같은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저는 H종합상사 전략 마케팅팀에서 일했고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업이라면 머리가 지근지근해요. 두통과 근심 속에 인생은 슬며시 새어나가고. 그의 입에서 식구가 흘러나왔다. 어머, 오드넷이잖아요. 혹시 영문학 전공? 네, 맞아요. 인생이란 두통을 앓고 근심 걱정하는 사이에 다 흘러가나 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80년대에 유럽에도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잠시 동양 도자기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도자기 붐도 지나가 버렸죠. 부군께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나, 제가 친구한테 상담받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군요. 그런데 해외 지사에 발령받아 처음 나갈 때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런던과 함부르크에 반반씩 근무했는데요. 먼저 출국 몇 달 전부터 파, 마늘, 생강, 고추처럼 향이 강한 양념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그 나라 시와 소설은 물론 사회와 문화를 다룬 책도 고루 읽었죠. 상대와 마주 앉았을 때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니까 긴장은 돼도 자신감이 충만했었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은퇴하기 전까지 꽉 찬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랬죠. 정년 뒤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남이사는 내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옆에 세워두었던 기타를 끌어안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음, 인파라, 음, 음, 마이황. 처음 접견실 앞에 왔을 때 흘러나온 노래였다. 가사가 뭔지 모르지만 멜로디가 좀 슬퍼요. 가사도 다 써놓았지만 혹시나 싶어 아직은 입국입니다. 혹시나라니 뭔가 탄로날까 두렵다는 말일까? 나는 어떤 위험을 감지했다. 그것을 해소할 출구가 필요할 듯했다. 그토록 맹렬하게 사시고도 가슴 뛰는 삶을 그리워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뭔가 일을... 몹시 다급한지 그는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했다. 아들은 나더러 딴 생각 말고 여기서 그저 여생을 편안하게만 지내래요. 눈 감을 때까지. 3년 이내에 중도 퇴소를 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다 찾지도 못한다면서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사는 듯이 버둥대 보고 싶다는 생의 의지가 꿈틀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이사의 아들을 만난 것은 전화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말이었다. 그는 조선호텔 20층 일식당 스시황에 예약했다고 문자로 알려왔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이상 야릇했다. 이런 시점에 하필이면 그 다락같이 비싼 호텔에서 만나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20층 스시황에 올라가 예약자 이름을 대자 종업원이 반색을 하며 말했다. 아, 남 변호사님요. 라고. 나는 일반 홀을 지나 라이브 룸으로 안내되었다. 한 타임에 한 팀밖에 받지 않는다는 프라이빗 룸이었다. 창밖으로 을지로 일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창 쪽에 설치된 조리대 앞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셰프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10여 분이 지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남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어이쿠,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전망이 멋진데요. 밤이 되니 불빛으로 도시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참, 지난번 천리포 갈 때 차량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기사님도 친절하셨고요. 남 변호사는 자리에 앉기 전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지난번엔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일을 끝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선생님께서 맡으셨던 6개월 동안은 아버지가 활력을 되찾고 8화에서도 별탈 없이 지내셨는데 어쩌다 그만 일이 이렇게 됐네요. 다 지난 일인걸요 뭐. 아들은 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저 식사는 디너 오마카세로 예약했는데 괜찮으실지. 네, 오늘의 셰프 특선은 뭐일지 궁금하네요. 내 말을 들은 셰프가 설명을 했다. 흰살 생선인 광어로 시작해 붉은 생선으로 이어지죠. 참다랑어, 대뱃살, 연어. 그 다음엔 전복과 성게알, 스시가 준비돼 있습니다. 나는 셰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아, 그런 염려는 마세요. 부모님도 여기 자주 모셨댔어요. 나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참다랑어 대뱃살 맛이 어떨지 궁금했다.
그러면서도 남이사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다. 그가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 참, 지난번에 천리포 가셨을 때 거기 수목원에 가셨나요? 나는 남이사의 당부가 생각나 답하기가 난처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은 일 같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준 정보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내 다시 파라로 데려오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수배자처럼 한껏 풀이 죽은 꾀지지한 몰골로 아들 손에 이끌려 다시 파라로 걸어 들어오는 남이사의 모습. 그렇게 되면 평생 나를 원망할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그게 그의 삶에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남이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만 느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니요. 수목원이 아니고 괴펄에 나갔어요. 괴펄에요? 네, 아마 고향 생각이 나셨나 봐요. 변산반도 하섬 앞마을이 고향이라면서요. 한 달에 2번 하섬까지 바닷길이 열리면 온 가족이 괴펄에 나가 바지락을 캐곤 했대요. 조개탕 맛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가까운 천리포로 가자고 하신 거래요. 그래서 바지락은 많이 캐셨나요? 작은 소쿠리로 하나 가득이요. 아버님은 백합 조개랑 동죽, 맛조개, 바지락이 생김새랑 맛이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가져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셨죠. 부인께선 손이 많이 가는 건 질색한다고 하시면서요. 덕분에 제가 애들이랑 바지락 잔치를 벌였죠. 아마도 개펄에 들어가 놀던 어린 시절이 그리우셨던 모양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집안의 체면이 좀 깎였다는 듯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남이사가 변산바도 앞바다에서 자유롭게 펄떡펄떡 뛰노는 한 마리 물고기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바지락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참다랑어, 대뱃살, 스시가 나왔다. 대리석의 마블링처럼 흰색 지방과 붉은 살코기가 어우러져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입안에 들어가자 살살 녹는 듯한 식감에다 고소한 풍미가 느껴졌다.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시는지. 나는 느낀 대로 말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해요.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도 느껴지고요. 아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다행이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 아버지 속마음을 알 수 있을 듯해요. 그 다음엔 또 어딜 다녀오셨죠? 그 다음은 남이사의 소탈함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예인 듯해서 털어놓기로 했다. 한 번은 지하철로 종로 상가에 나갔어요. 상가 어디요?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요. 네? 아니, 파라의 호텔식 정식을 마다하고.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서요? 밥이 어떻게 나왔죠? 당신 입에 딱이라고 하셨어요. 흰쌀밥에 미역국이랑 김치, 그리고 김가루랑 깨소금이 딸려 나와 맛있게 비벼 드셨대요. 고소한 참기름까지 얹어서요. 허참, 오라버지 고상한 취향은 알아줘야겠네요. 마지막 한 곳은 물어보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이 채근을 했다. 실은 지금 몹시 절박합니다. 만약 비싼 돈을 내놓고 파라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황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무단으로 장소 변경을 하신 거라면 계약 위반이니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이번 탈출이 은연중에 선생님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지만 아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남 변호사님, 저는 아버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을 받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간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 면담 장소는 내담자와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에게도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특수한 상황이라 센터와 상의해 협조해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진정하시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 변호사가 일어나 허리를 꺾어 사죄하는 통에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셰프가 내놓은 성게알 스시에서 짓궂게도 짙은 바다향이 풍겼다. 남 변호사는 뭔가 난처하다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댔다. 나는 그의 책임 운운하는 언급에도 놀랐지만 잃어버린 황혼이라는 말에 까무러칠 뻔했다. 남이사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서였다. 그러니까 인파라는 이제 보니 갇혔네 인 파라다이스 인 듯했다. 나의 화항은 잃어버렸네 나의 황혼을 이고. 눈치 없는 오마카세는 줄줄이 나와 우리 손길을 기다렸다. 하지만 둘 다 접시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같이 갔던 곳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만 대책을 세우죠. 마지막 장소는 정말 비밀에 붙이고 싶어 나는 힐끗 셰프를 쳐다보았다. 눈치챈 아들이 말했다. 염려 마세요. 미스터 정은 저의 지정 셰프라서요. 우리 식구들도 다 잘 알고 입도 워낙 무거우니까요. 그제야 안심을 한 나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 새벽 3시 반에 남구로역 2번 출구로 모시고 갔어요. 지하철도 다니지 않은 시간이라 제 차로요. 거긴 무슨 일로요?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새벽 인력시장이 서는 곳이에요.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요. 그 시각에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학 시절 가회 자리가 끊기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민망해서 자주 거기 가서 생활비를 벌곤 하셨대요. 다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다 당신을 풀어놓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잘 마른 장작이라면 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가시겠다면서요. 아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말하듯 말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일 텐데. 그렇죠. 아버님은 작업복 위에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안전모에 안전화까지 신고 나오셨어요. 준비된 노동자였죠. 4시에 인력사무소 승합차가 오더니 직원이 나와서 18만 원, 15만 원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곧 건장한 청년들부터 뽑혀 나갔죠. 잡부와 기능직은 임금이 다른 듯 했어요. 그 다음 승합차가 와서 또 호가를 불러댔어요. 17만 원, 15만 원 하고요. 먼저 17만 원에 뽑힌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 서 있던 청년이 15만 원 하고 부르자 그 청년이 다시 뽑혔어요. 청년이 막 차에 오르려고 할 때였어요. 먼저 17만 원에 뽑혔던 중년 남자가 청년의 배낭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어코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야 임마, 반칙이야.
내가 17만 원에 이미 픽됐는데 한 발 늦게 나타나 더 싸게 불러? 그건 남의 일자를 뺏는 거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청인을 밀쳐내고 자신이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을 새벽이라 날이 차가웠는데 아버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마와 콧잔등에 땀이 송송 솟아 있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도 뽑히긴 했나요? 네, 마지막에 가까스로요. 15만 원짜리 곰방에 걸리셨죠. 등짐으로 벽돌이나 자재에 나르기로요. 아들이 벼랑간 소리 높여 말했다. 아니,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나도 꼭꼭 숨겼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뒤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 남구로역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하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나는 그에게만 들리도록 소곤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숨이 막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발 나 좀 거기 데려가 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그게 아버님이 파라에서 견뎌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듯 입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 나는 셰프에게 냉수를 청해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조금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다. 아들도 아버지도 똑같이 잃어버린 황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뜻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겉으론 천국 같은 파라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황혼이라고 노래했다. 죽을 때까지 삶의 현장에 있겠다는 뜻이었다. 반면 아들은 최고급 실버타운인 파라에서 노후를 지내지 못하고 밖으로 떠도는 것이 곧 아버지에겐 잃어버린 황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거의 신앙에 가까웠다. 그리고 남이사인 낙원 탈출에 영향을 끼친 방조자로 임상심리사인 나를 지목했다. 이 도시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곳에 앉아 아들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황혼을 염려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잃어버린 황혼을 찾아 품격 있는 파라를 떠났으며 나는 좋은 친구이자 진정 살아있는 한 인간을 잃어버린 듯 했다. 모두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밤이었다. 머릿속에서는 다시 변산반도 앞바다에서 퍼덕이는 물고기의 이미지가 되풀이되고 있었다.